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작품은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면왕정가라고 할 때 면왕정이라는 게 정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자와 관련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 정자 주변의 경치나 이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성격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면왕정가입니다. 면왕정가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기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면왕정 주변의 경치를 갖다가 묘사를 하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먼저 기부분 보면은 제월봉과 면왕정의 위치와 그 모습이다 그랬죠. 제월봉이라는 게 뭐냐면 면왕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면왕정이 지어진 봉우리가 제월봉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서 활기라는 건 줄기야.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매가 동쪽으로 뻗어가지고 멀리 깨치고 나와서 뭐가 됐대?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등산이 어디 있다고? 제월봉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제월봉은 무변대하에 넓은 들판이죠.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짐작이라는 것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말 잘 알아두시고요. 무슨 생각하느라고 일곱 구비가 한데 모여서 뭉켜져서 모여서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제월봉은 뭐야? 일곱 개 구비가 이렇게 뭉켜져 있다, 얽혀져 있다 그런 얘기죠. 무득무득 펼쳐져 놓은 것 같더라 그런 얘기야. 뭐가? 제월봉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제월봉 중에서 가운데 구비는 가운데 구비 그랬으니까 가운데 고기가 되겠죠. 제월봉의 가운데 그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잠을 갖다 깨가지고 머리를 앉혀놓은 것 같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제월봉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가운데 구비를 뭐에 빗댄 거야? 늙은 용에 빗댄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구비에 뭐가 있대? 넓은 바위가 있답니다. 그 넓은 바위 위에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다 베버리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베버리고 정자를 갖다가 앉혀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자는 바로 뭐가 될까? 그래, 면왕정이 되겠죠. 왜? 작품의 제목이 면왕정가니까. 응? 그 정자를 갖다 앉혀놨는데 그 정자는 구름을 탄 청아기, 구름을 탄 푸른 아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쳐놓은 것 같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정자는 뭐에 빗댄 거고 청아기에 빗댄 거죠. 제월봉의 가운데 구비는 뭐를 빗댄 거고 구멍에 든 늙은 용에 빗댄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부분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야? 제월봉과 면왕정과 그 모습을 갖다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승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승부분 첫 번째 다루는 것은 면왕정 주변의 경치와 관련돼서 근경, 가까운 곳을 갖다 다룬다고 그랬죠. 두 번째 보시면은 면왕정에 이제 또 승부분과 관련돼서 원경, 먼 곳을 갖다 다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왕정 그 승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 근경이고 그 다음에 승의 두 번째 부분은 뭐라고? 원경을 다룹니다. 그래서 원근법적 묘사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근경부터 좀 읽어볼게요.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옥천산과 용천산은 산 이름이야. 그 산에서 내려가는 물줄기가 있답니다. 자, 물에다 여러분들께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 흐린 물줄기가 정자 앞 넓은 들판에 면왕정의 그 넓은 들판에 오로리 퍼져 있는데 넓거든 길지를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를 말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가 마치 어떻게 넓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푸른 것 같기도 하고 흰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못 해석해서 넓거든 기노라 넓거든 길지를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를 말든지 이렇게 하니까 긴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맞습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쌍용 두 마리 용이 뒤틀린 것 같기도 하고 긴 비단이야. 깁이라는 건 비단이야. 비단을 갖다가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야. 뭐가? 물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쌍용 두 마리 용이 꼬여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긴 비단을 갖다가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또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 바빠서 자 바쁘다 배 아프다 아이고 아파할 때 그 배 아프가 아니라 바쁘다는 뜻이야. 그러면 바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물줄기가 바빠가지고 달려간다 그런 얘기니까 의인법을 쓴 거죠. 근데 의인법도 뭐의 일종이야? 비유법의 일종이지. 그러면 쌍용도 그렇고 깁도 그렇고 배아빠도 그렇고 다 뭐를 빗댄 거야? 물을 갖다가 빗댄 겁니다. 알겠죠? 무슨 일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야?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갖다가 묘사한 겁니다. 뭐를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줄기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래사장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을 쫓아 펼쳐진 모래사장은 이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은 마치 뭐처럼 눈처럼 펼쳐져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럼 모래사장 그 강가 주변의 모래사장은 흰 눈처럼 펼쳐져 있다라고 지금 필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그중에 어지러운 기러기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기러기로 가고 있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느라고 무엇과 통정 어르다라는 얘기는 정을 통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야. 무엇과 정을 통하느라고 앉았다가 내려갔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주체는 뭐가 돼? 기러기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 기러기가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갖다 지금 뭐 한 거야? 묘사한 거란 말이야.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았다가 흩어졌다가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노화 갈대꽃이야.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울면서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승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까운 경치를 갖다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데 첫 번째 바라본 게 뭘 봤다고? 강줄기를 본 거죠. 그 강줄기를 갖다가 뭐해? 쌍용, 깁, 배아빠 해가지고 빗댄 거죠. 그 다음에 모래사장은 뭐에 빗댄 거고? 눈에 빗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또 본 거야? 마지막에 날아다니는 기러기의 모습을 보면서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가까운 곳의 경치는 결국 무슨 얘기야? 면왕정 주변의 어떤 한가로운 그런 경치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경이라는 것은 멀은 자를 써가지고 먼 경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야? 근경이고 이 뒷부분은 뭐가 돼? 먼 경치가 돼서 원경이 되니까 원근법적 묘사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부분 같이 묶어가지고요. 자, 이 부분도 좀 독해를 해봅시다. 넓은 길 바뀌고 긴 하늘 아래 꽂아놓은 것은 묘hin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넓은 길 바뀌고 긴 하늘 아래. 그럼 뭘 본 거야 지금? 지평선을 본 거죠. 지평선 아래 두르고 꽂아놓은 곳이 있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강가나 들판에 가가지고 지평선을 보면 그 지평선에 아스라이 걸려있는 게 뭐야? 먼 산들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이죠. 지금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꽂아놓은 것이 마치 매hin가 산이냐, 병풍이냐, 아니면 그림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병풍과 그림을 본 건 아니고 뭘 본 거야? 산을 본 거죠. 그럼 산을 갖다 뭐에 빗댄 거야? 병풍에도 빗대고 그림에도 빗댔다 그런 얘기지. 그죠?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높은 것 같으니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니 이어지더라 그런 얘기야. 뭐야? 멀리 보이는 산의 경치가 그렇다 이겁니다. 숨거니 보이거니 숨었다가 보였다가 갔다가 머물렀다 그런 얘기인데 일종의 어떤 부분을 쓰고 있습니까? 마치 산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현 느낌을 갖다 주고 있죠. 그래서 역동성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그 산의 경치가 이렇게 보면 또 저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이렇게도 보인다 그런 얘기에서 마치 숨었다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 하면서 이름난 척 하면서 하늘도 저티. 자, 저티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문학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런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암기를 하세요. 하늘도 저티 아니하고 저타라는 것은 두렵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혹시 제막매가를 갖다가 배운 사람이라면 제막매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으며 저희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으며 저희다. 저희다라는 것은 두렵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도 저타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 저타라는 것은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추월산이라 이거야. 추월산이라는 산 이름이에요. 머리를 짚고 용구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이건 뭐 산 이름 나열한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하여튼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라 이거야? 추월산이라 이거지. 허공에 펼쳐져 있는데 원근 창해에 가깝고 먼 언덕입니다. 가깝고 먼 언덕 원근 창해 가깝고 먼 언덕에 머문 것도 할 때 이 머문 것은 바로 뭐를 뜻하는 거야? 아 그래 산이죠. 산도 많기도 많구나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근경은 뭐를 갖다 표현하고 있다고? 강물과 그 다음에 모래사장과 날아가는 기러기 모습을 통해서 한가로운 면왕정 주변의 경치를 갖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원경은 뭐를 표현했다고? 산을 갖다 표현한 겁니다. 즉 지평선 위에 두르고 꽂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산이다 이거죠. 근데 그걸 병풍에도 빗댔고 그림에도 빗댔고 맨 마지막에 뭐를 얘기합니까? 뭔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어디로 가냐면 전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부분은 일종의 어떤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부분에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면왕정 주변에 사시가경이라고 돼 있거든. 이 사시가경 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야? 넉사자죠. 시자가 떼시자란 말이야. 그럼 네 개의 떼에 가자가 아름다울 가자야. 아름다운 경치인데 네 개의 떼의 아름다운 경치는 뭐겠어?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갖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루는 부분은 춘경이야. 춘경. 흰구름 뿌연 연화. 자, 봄의 경치란 말이야. 면왕정 주변의 봄 경치. 흰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연화라는 것은 안개와 노을이야. 응? 안개와 노을은 또 푸른 것은 산람이라 그랬죠. 산의 아지랑인데 여러분 봄에 산에 가면은 들판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모락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지랑이야. 그럼 아지랑이가 피는 계절이 언제야? 봄이란 말이야. 그럼 산람은 뭐를 나타내는 소재가 되는 거야? 봄을 갖다가 알려주는 계절적 배경의 소재가 되겠죠. 이 산람이라 천암 만학을 제 집처럼 삼아놓고 온갖 바위들이야. 천암 만학 온갖 바위들을 제 집처럼 삼아놓고 들락날락거리면서 남명성 들명성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래라는 것은 아양을 떨다 그런 얘기야. 아양을 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다고? 산람이 그렇다 이거죠. 산의 아지랑이가 바위를 갖다가 제 집처럼 삼아놓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양을 떤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공중으로 떠나갔다가 광야로 건너가니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니 붉어졌다가 옅어졌다가 짙어졌다가 뭐가 그렇다 이거야? 산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산의 아지랑이는 바위를 제 집처럼 삼아놓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공중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광야로 건너가기도 하고 푸르락 불그락 풀어졌다가 붉어졌다가 옅어졌다 짙어졌다 집 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양과 섞어지어서 사양은 노을입니다. 노을과 섞어져서 뭐도 뿌린데 새우조차 같이 뿌린다 그런 얘기죠. 새우라는 것은 뭐야? 가늘 새자에 비우자니까 가랑비라고 그랬죠. 가랑비는 언제 많이 내리니? 봄에 많이 내리잖아. 그러면 산람하고 새우하고 두 개가 뭐가 돼? 바로 이 춘경,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하경하고 추경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경이라는 것은 여름 맞자니까 당연히 여름 경치를 갖다가 묘사하겠고요. 추경이라는 부분은 가을 경치가 되겠죠. 추나 추경 이런 식으로 그 전기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독해할 때는 반드시 계절적인 소재를 갖다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하경부터 먼저 보시면 남해를 배합하고 있는 남해라는 것은 뚜껑이 없는 조그마한 가마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들이 그 뚜껑이 없는 가마를 갖다 타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남해입니다. 남해를 갖다 재촉해서 배아 타고 재촉해서 타고 아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 배아빠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배웠을 텐데 배아 타고라는 것은 바쁘게 타고 그런 얘기야.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적에 녹양에 울고 있는 황행 녹양에 울고 있는 황행 녹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푸른 버드나무예요. 푸른 버드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 꾀꼬리, 황행,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 아양을 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양이 피는 계절, 녹양이 무르익는 계절은 당연히 뭐가 돼? 여름이 되겠죠. 또 황행, 꾀꼬리는 언제 오냐면 늦봄에 옵니다. 그러면 초여름에 오는 거니까 녹양이 울고 있는 황행, 녹양이나 황행은 다 뭐를 나타내는 소재가 돼요? 여름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무새 제자지어서 녹음이 얽힌 적이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독해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황행이 나오니까 나무새 할 때 이 새를 갖다가 짹짹거리는 새로 즉 꾀꼬리로 생각을 해서 독해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명사, 새가 명사라면 나무하고 새하고 띄었겠죠. 근데 나무하고 새하고 지금 붙었잖아요. 그러면 나무 뒤에 붙어 있는 뭐라는 얘기야? 조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무 새 할 때 나무와 새가 아니라 나무 사이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잦아져서 우거져서 녹음도 깔려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푸른 그늘이 깔리는 계절이 또 언제야?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녹양, 황행, 녹음 전부 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알려주는 소재가 될 것 같고요. 백척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자기는 면왕정에 그 높은 난간 위에서 졸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졸고 있는데 뭐가 불어온대? 수면에서 양풍이 여러분 지금 여름에 쓰는 선풍기 있죠? 그 선풍기 보면은 처음이 미풍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 양풍이 있고 그럴 텐데 그 양자가 이 양자가 무슨 양자냐면 겨울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양풍이라는 게 찬바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른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나는 졸고 있고 그 다음에 찬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서 굉장히 뭐 졸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름은 바로 뭐야? 면왕정 주변의 한가로운 경치를 그 여름 경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들 녹양, 황행, 녹음 세 개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경으로 들어갑시다. 추경은 가을 격치인데 진설이 빠진 다음에 된설이가 다 빠졌답니다.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언제야? 가을이죠. 그러니까 서리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지. 진설이 빠진 다음에 산빛이 금수로다. 이 금수는 비단 금자지. 그러니까 뭐를 빗댄 거야? 단풍이든 무섭을 갖다가 비단에 빗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설이라든지 금수는 다 뭐를 나타내는 소재가 되고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고요. 황후는 또 어찌해서 만경에 펼 수 있는 거 그랬는데 황후는 노란 구름이죠. 진짜로 노란 구름이 만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논과 밭이란 말이야. 그 논과 밭에 펼쳐져 있다 그런 얘기. 진짜로 펼쳐져 있는 게 노란 구름이 아니겠죠. 그 논과 밭에 펼쳐져 있는 노란 구름은 뭐를 갖다 빗댄 거야? 그래 곡식이죠. 익은 곡식들. 그러면 설이라든지 금수라든지 황후는 뭐를 갖다 뜻하는 거야? 가을을 갖다 뜻하는 계절적인 소재가 되겠죠.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을 겨워서 달을 따라 분다 그런 얘긴데요.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서 보낸다. 가을날의 정취를 갖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경하고 추경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야? 동사가 되겠죠. 동경, 즉 어디야? 동경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겨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동경 좀 보겠습니다. 동경. 초목이 다진 후에 강산이 매물거는, 자, 나무와 풀들이 다 젖버렸대, 떨어졌다 이거죠. 강산이 매물됐답니다. 이 매물된 앞에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는 뭐겠어? 눈에 묻혀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조물주가 혼자로워서, 조물주는 세상을 갖다 창조한 사람을 조물주라고 그랬죠.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얼음과 눈으로 세상을 꾸며냈다 그런 얘기니까 빙설이 뭐가 돼? 계절적 배경이 되겠죠.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앞에, 눈 밑에 펼쳐져 있구나 그런 얘기인데, 경국요대라는 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궁전이에요. 그리고 옥해은산은 그 옥이라는 것이 바로 하얀 옥이죠. 옥으로 된 바다와 은산, 은으로 된 산이니까 뭐야? 눈이 덮인 그런 바다와 산이 되겠지. 그러면 경국요대나 옥해은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는 세상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그것이 눈 밑에 다 펼쳐져 있더라 그런 얘기야. 내 눈, 안자가 눈 안자죠. 눈 밑에 펼쳐져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건곤도, 세상도 가압열사는 순수한 우리말이니까 암기 좀 해주세요. 가압열사가 무슨 뜻이냐면 풍성하다 그런 뜻이야. 풍성한 것이 간곳마다 경치가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차에서 얘기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다 떨어지고 강산도 묻혀있고 조물주고 야단스럽게 얼음과 눈으로 꾸며냈는데 마치 그 모습이 경국여대 옥회 은산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눈 밑에 펼쳐져 있고 세상도 이렇게 풍성하다 이거예요. 뭘로? 빙설로 풍성하다 이거죠. 그래서 간 곳마다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결사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결사 첫 번째 부분은 풍류생활. 풍류생활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 자연을 갖다가 완상하면서 풍류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없다. 되게 바쁘대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속세가 되겠죠. 현실 세계를 떠나가지고 자연에 묻혀 사는데도 이 사람 굉장히 바쁘대. 겨를없대요. 왜 그러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혀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달도 보려 하고 뭐 이런 얘기죠. 자연을 갖다가 감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가 봐요. 밤은 언제 주고 고기는 언제 낚시하고 쌀이면은 누가 닫을 것이며 떨어진 꽃, 딘 꽃, 디다라는 것 자체는요. 이 디다라는 말 자체는 국외혐오 현상을 적용시키면 지다가 되겠죠. 지금은 꽃이 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전에는 국외혐오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딘꽃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된 겁니다.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이냐 그런 얘기야. 누가 쓸어줄 거냐 이런 얘기죠.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에라 쓸을 수냐. 아침도 이렇게 나쁜데 아침도 시간이 없는데 저녁이라고 시간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나조라는 것은 낮이 아니라 저녁이다. 그러면 아침도 나쁜데 저녁이라고 쓸을 수냐. 저녁이라고 시간이 남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야? 내 몸이 겨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바쁜 게 아니죠 사실. 뭐에나 바쁜 거야?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감상하고 즐기느라고 지금 바쁜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유효하겠는가? 여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죠.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바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바쁜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하다 보니까 버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나 전하겠는가. 이렇게 쉴 사이가 없는데 길을 갖다가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럼 길이라는 건 뭐야? 소식을 뜻하는 거죠. 소식을. 그래서 소식인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갖다 즐기는 그 소식을 갖다가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쉴 사이가 없기 때문에 소식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런 얘기. 이때 길이라는 건 소식을 뜻합니다. 다만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가노라. 이때 청려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야. 지팡이가 다 무디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생활이 뭐야? 산도 돌아다니고 여기도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갖다 감상하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상하고 즐기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소식을 전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지팡이만 무디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 이번엔 결사 두 번째입니다. 결사 두 번째는 태평성대에서 풍류 생활을 갖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태평성대를 갖다가 구가한다 그러는 태평성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서 풍류 생활을 갖다 즐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결사 두 번째예요. 자, 읽어봅시다. 술이 익었거니 버티러 없겠느냐. 술도 익었는데 친구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술이 익었으니까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친구를 불러요. 불레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불게하며 타게하며 혀게하며 이게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 해석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불레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면은요. 작가가 이 글의 지금 작가인 서술자가 서정쪽자가 직접 악기를 불게 하고
그 다음에 검구를 타고 또 현악기를 갖다 키고 그 다음에 북을 흔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불레이며 타이며 혀이며 할 때 그 이자 들어가죠. 중간에 이 이자가 뭐냐면 이시리기 우구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시리기 우구추 하면 사동접사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시키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악사들에게 악사들에게 지금 악기 연주를 갖다가 시킨다는 얘기야. 시킨다. 알겠죠? 자기가 직접 연주한 게 아니야. 그래서 술이 익었으니까 친구를 불러가지고 뭐 피리도 불게 하고, 응? 친구들을 갖다 불러놓고 악사들한테 피리도 불게 하고 검은고 같은 것도 타게 하고 그 다음에 현악기를 갖다가 키게 하고 요즘에 바이올린 같은 거 현악기잖아. 그 바이올린 킨다고 하죠. 그 혀게 하고 북 같은 걸 흔들게 한다 그런 얘기. 악사들을 갖다 시킨 겁니다. 지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온 가지 소리로 취흉. 바로 취흉이라는 부분이 여기 핵심어가 되겠죠. 그지? 술 먹고 이렇게 놀겠다 이런 얘기야. 취흉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면 시름이라고 붙였겠느냐. 근심과 시름이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죠.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었다가 이거 뭐 하는 걸까? 여러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었다가 계속 한번 반복해보세요. 뭐야 이거? 그래 춤추는 거죠.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들에게 악기를 연주시키고 술 한잔하고 자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분 좋게 얼쑤얼쑤 하면서 춤을 추는 건데 이건 직접 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직접 행동을 갖다가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춤춘 부분이야. 울프락 파라마락 시조 같은 거 읊고 파라만 휘파람 분다 그런 얘기야. 시조를 갖다가 읊으면서 휘파람도 불면서 노래로는 노래 부르면서가 아니라 마음 놓고란 뜻입니다. 이것도 해석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시조를 읊고 휘파람 불고 마음 놓고 논다 그런 얘기죠. 놀거니 천지도 세상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롭다. 세상이다. 일월도 마찬가지 세상으로 해석하면 돼요. 한가롭다 그런 얘기야. 희왕을 모르고 지냈는데 희왕이라는 게 복기시 황제가 살던 시기야. 중국에서 복기시 황제가 살던 시기가 태평성대라는 얘기거든. 그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가 바로 그거다. 여기가 바로 태평성대다 그런 얘기죠. 신선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신선의 삶이라는 게 어떻던지 몰랐는데 내가 신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결사 2번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구절이야. 원래 자기는 신선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대. 근데 지금 자기가 바로 신선의 삶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인간의 모습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어디로 신선의 삶의 모습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왜? 내가 바로 신선의 삶이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결사 3번하고 결사 4번째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자, 일단 결사 3번에서는 호탕한 정열을 느끼면서 또 풍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산 거느리고 내 백년을 누리면 강산풍을 거느리고 자연을 갖다 거느리고 내 한평생을 다 살면 내 한평생을 다 살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자연과 함께 내 나름대로 한평생을 갖다 누리고 있으면 악양루상에 이태백이 살아온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태백이라는 사람이요 악양루에서 술 마시다가 그 악양루 앞에 있는 호수가 동정호거든요. 그 동정호수에 떠있는 달을 갖다 따라간다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태백이에요. 그럼 이태백은 나름대로 풍류를 갖다가 지킨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풍류를 지켜서 굉장히 신선이 됐다. 그게 죽어서 신선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태백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강산을 갖다 즐겁게 누리면서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이태백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호탕한 그 정해야 호탕한 마음이 여기보다 내가 사는 곳보다 더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태백이 즐겼던 그 호탕함과 내가 즐겼던 이 한평생의 호탕함을 갖다가 두 개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두 개를 따져봤을 때 뭐가 더 호탕하다 이겁니까? 내 삶이 더 호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군운의 정을 얘기하는데요.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 즉 자연 속에 이렇게 묻혀 지내는 것도 다 누구 덕이래? 임금님 덕이다. 임금님 은혜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갖다가 읊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연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얘기하는 작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강호, 가도, 사상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좀 하나 좀 알아두세요. 자연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갖다가 다루고 노래하는 그런 작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강호, 가도, 사상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왕전가 끝까지 마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